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자, 미국 정부 10년물 채권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채권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시중에 통화가 넘쳐나게 되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까지 몰렸던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있는 돈들이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또 암호화폐 시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 시장에 있는 돈들이 바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전자산 시장 안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채권이기도 하고요.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요. 채권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년물 채권에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냥 투자가 된다라기보다는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 정부에서 약속했던 이자와 동시에 원금과 같이 우리한테 동시에 상환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출을 할 때도 신용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빌리는 대출 금리도 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평생을 유지할 수는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도 신용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미국의 부채도 상당히 지금 엄청난 높은 수준이잖아요. 10년 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를 높게 받듯이 마찬가지로 경기가 둔화되고 이렇게 미국이 부채가 쌓이게 돼서 신용도가 낮아졌을 때는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안 좋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또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을까요? 채권 금리가 다시 앞의 흐름들처럼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그제서야 위험자산 시장에 돈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그저께 제가 올려드린 글들을 보시게 되시면 JP모건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핵심 모니터링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미 국채금리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게 핵심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안전자산 시장에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고요. 돈이 옮겨감과 동시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제 2년물 단기 채권이에요. 일본의 단기 채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단기 채권을 보니까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채권 금리가 선행해서 먼저 올라가는 경우는요.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금리를 1%나 높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어찌 보면 선행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물량이 대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였었죠? 또 이제 2025년도 한 차례 또 발생이 되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2024년도였나요? 그때 한번 경기가 둔화되니 많이 이런 얘기 오가면서 그때 한번 엔캐리 청산 물량이 대거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일본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점검, 일단은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물가 데이터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게 19일날 나왔습니다. 19일날 당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엔캐리 물량이라는 게 대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일본 금리 결정 날이 바로 4월 28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한번 쳐보십시오.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나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물가 데이터를 다 제외하고 봤을 때 4월 말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을 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엔캐리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런 청산 물량이라는 게 대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4월 말까지 시장에 충격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또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가 오늘 또 올려드렸었던 거잖아요. 비트코인 바닥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최근 기사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급등 나오나요? 대부분 다 급락 나오죠. 그쵸? 메이저 떨어지면요,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저가 다시 한 번 더 버텨주거나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이 멈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나스닥은 이 200일선 노란 색깔 이평선을 이미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 이전에 이탈을 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바로 2025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쵸? 이 직전만 보시더라도 이탈하고 나서부터 바로 크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급락하는 흐름들이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글 보시게 되시면 바닥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일 뿐이지 진정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바로 MVRV Z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요 과거에 2012년도 10년 넘게 나온 이렇게 데이터예요. 그리고 2016년도, 2015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2년도 어땠나요? 그죠?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는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 박스 하단을 터치를 했을 때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초록색 박스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점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요. 근데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바닥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저점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1번 위치들 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번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 초록색 칸의 하단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왔을 때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